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연초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하면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출산율을 셀프 경신했다는 소식 경제원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위원회가 얼마 전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대로 출생률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대책을 크게 나눠서 보면 육아휴직, 돌봄, 그리고 주택 공급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이번 윤석열 정부 내 그 합계 출산율 하락 추세 반전을 만든다는 목표하에서 저출생 정책의 큰 틀을 전환시킨 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저출생의 직접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그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인식 변화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사회 인식 변화는 그 동안에 이제 급속한 경제 사회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아무래도 지나치게 이제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가 이제 만연함에 따라 가지고 생명이라든가 가족의 소중함 같은 그런 가치가 이제 실추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이라든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경향 같은 게 이제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일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갖고 이제 이번에 사회 문화 변화가 한 네. 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책 대책이 나오기 전에도 정부가 이미 저출생 관련 많은 정책을 시도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갔었고요. 그런데도 그동안의 출산율이 반전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이 이제 저희가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책을 만들면서 냉정하게 왜 과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아마 세 가지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사실 이제 저출생 예산이라고 한 47조, 5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이제 저희가 KDI랑 한번 직접적으로 저출생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3조 5천억이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양육 부분에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국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부분이 일가정 양립 같은데 이 부분은 한 2조 원 정도 투입되는 데 불과했고요. 두 번째는 저출생도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든가 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라든가 사교육비가 많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가족의 가치관이 최근 들어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소홀했고 또 현장의 가장 실행 주체는 기업하고 결과적으로 지자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참여를 유인하는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세 가지가 하여튼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저희는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네. 대책을 만들었다고 결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네. 부족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죠.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계속 강조를 해주셨듯이 특히 일과 가정 양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대책을 만들면서 정책 수요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또 현장 방문도 하고 전문가들 또 외국 사례를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그 많은 분들이 가장 아파하시는 부분이 이 일가정 양립이 좀 돼야 되겠다. 내 커리어도 살리면서 그 애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했고,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양육에 그 치중을 했다가 그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일가정 양립 쪽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네. 그 학교 출산율을 높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보다는 조금 더 출생을 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그 육아 휴직이라든가 또 출산 휴가라든가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유연근무 같은 것들을 꼭 필요할 때 유연하게 네. 소득 걱정 없이 또 눈치 보지 않고 그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자라는 원칙으로 이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그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일에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예. 또 육아휴직하고 그 아빠 출산 휴가 같은 것들을 분할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횟수를 3회까지 늘렸고 또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1차, 반차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시간 단위로 쓰실 수 시간 있도록 단위로요? 했고 네. 또 소득 걱정 없이 그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150만 원인데 250만 원까지 인상을 했고요. 네. 또 그것도 그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많이 이렇게 그 상한이 적용될 수 네. 있도록 재설계를 했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 부담이 우려가 되는데 이걸 그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육아휴직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또 파견받아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아무 지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고 오. 그 금액도 그 120만 원씩 했어요. 그 지금 중소기업 그 평균 임금이 286만 원이니까 네. 거의 한 40% 가까이를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유연근무 같은 걸 할 때는 월 30만 원씩, 또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에 동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월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의 그 부담이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좀 보장해줬다는 점이 좀 세심한 그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거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 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 보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못 썼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대책을 보면 이제 0세부터 11세까지는 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 교육과 돌봄을 지원한다라고 계획, 네. 그런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라는 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양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원칙을 저희가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양육은 부모 양육, 패런털 케어에서 이제는 공공 양육을 해야되겠다. 퍼블릭 케어로. 그래서 0세에서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돌보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유아에 대해서는 내년에 5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3세, 4세까지 무상 보육을 하고요. 또 엊그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유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그래서 아침 7시 반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변수가 영유아 대 그 교사의 비율입니다. 네네. 이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예컨대 영세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유아 3명당 교사 1명인데 앞으로는 영유아 2명당 교사 1명으로 바꾸고요. 네네. 또 초등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임기 내에 그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르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애로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틈새들 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시간제로 애를 맡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한 1,030개 반 정도인데 2027년까지는 3배 수준으로 늘릴 거고요. 또 야간 연장을 한다든가 또 휴일에 그 어린이집을 여는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또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지금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공급이 딸리는데 그 공급 그 제약을 풀어서 30만 가구까지 이제 그 공급을 드리고 또 지원해주는 그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여태까지 150%까지만 했었는데 네. 앞으로 중위소득 200% 범위까지 이제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런 돌봄도 연장 길게 보면 네. 그 일과 결국 그렇죠. 육아의 어떤 양립 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뭐 당연히 돈 문제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원은 또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 편성 과정이라 가지고 제가 구체적 금액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크게 4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 예산이 있고 두 번째는 세제 지원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든가 또 자녀세액공제를 10만 원씩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방비 지방교부세로 쓰는 이런 부분도 좀 늘렸고 또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한 4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지금 기존의 저출생 예산 중에 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재설계를 하고 네. 또 전달 체계가 효율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걸 효율화시킨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재원을 조달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타 부문에서 그 구조조정된 재원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재원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그 이제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데 네. 앞으로 인구 대응 전략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사실 예산권하고 집행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뒷받침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인구전략기획부 안을 보게 되면 예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전 심의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기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파견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공무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 이제 부서가 되게 되면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전문 공무원들이 이제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네. 이 인구 관련 정책들을 기획 조정하고 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